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흐려지는 별빛을 하나하나 마음으로 헤아리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잔혹한 겨울 속에서 총칼 대신 연약한 연필 한 자루를 쥐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사람.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저항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청년 시인. 그의 이름은 바로 윤동주입니다. 오늘 역사인물 산책에서는 가혹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별을 노래하며 영원한 청년으로 남은 윤동주의 짧지만 아름다웠던 생애와 그의 사후, 일본 땅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눈물겨운 역사적 메시지를 찾아 깊은 산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 지금은 중국 땅이 된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동촌은 단순히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국권을 빼앗긴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지식인들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찾아든 민족정신의 보루이자 개척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윤하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마을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외삼촌인 김학연 선생은 간도의 대통령이라 불릴 만큼 명망 높은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가문 환경 속에서 윤동주는 아주 어릴 때부터 민족의 아픔과 독립에 대한 열망을 자연스럽게 가슴에 새기며 자라났습니다. 명동학교 시절의 윤동주는 조용하지만 늘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고종 사촌이자 평생의 동반자, 그리고 훗날 뜨거운 독립운동가로 살아가게 되는 송몽규와는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지요. 송몽규가 활달하고 불꽃 같은 성격이었다면 윤동주는 맑은 시냇물처럼 잔잔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소년 윤동주는 문학에 깊은 소질을 보였습니다. 8쪽짜리 아동 잡지를 스스로 편집하여 만들기도 하고 동시를 지어 동네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쓴 소박한 동시들 속에는 이미 생명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쓸쓸한 정서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평화로운 문학 청년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제의 탄압이 간도 땅까지 뻗어오면서 명동학교가 강제로 폐교되는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윤동주는 평양의 숭실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일제의 악랄한 황국심민화 정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신앙적 신념과 원수의 천황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민족적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윤동주와 그의 친구들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거세게 저항하며 자퇴서를 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대한 제국의 압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청년의 첫 번째 굳은 결계였습니다. 의사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윤동주는 자신의 영혼이 이끄는 대로 문학의 길을 택했습니다. 1938년 그는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합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서의 전공생활은 윤동주의 문학이 가장 찬란하게 꽃핀 시절이었습니다. 푸른 신촌의 교정을 거닐며 그는 서양 문학을 접하고 조선어학자 최연배 선생에게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며 민족 문화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정릉이나 부암동 골짜기를 찾아갔고 하숙집방에서 등잔불을 켜고 밤새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별 해는 밤, 자화상, 쉽게 쓰여진 시 같은 주옥 같은 명작들이 바로 이 연희전문 시절에 탄생했습니다. 연희전문을 졸업할 무렵인 1941년 윤동주는 자신의 시 19편을 모아 한 권의 시집으로 출판하고자 했습니다. 시집의 이름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러나 그의 은사였던 이양하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말렸습니다. 동주야, 지금은 일제의 감시가 너무나 삼엄하다. 이 시집을 내면 내 신변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시집은 세상 빛을 보지도 못하고 압수당할 것이다. 결국 윤동주는 출판을 포기하고 친필로 단 3권의 시집을 정성스럽게 묶어 하나는 자신이 갖고 하나는 이양하 교수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가장 아끼는 후배 정병욱에게 건넸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시가 세상에 살아남게 된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조선말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조선인들의 성과 이름마저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른바 창씨개명 사건이었습니다. 윤동주 역시 일본 유학을 떠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히라누마 도주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해야만 했습니다.
이름마저 빼앗긴 그날 밤, 윤동주는 부끄러움과 치욕으로 눈물을 흘리며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나라를 위해 총을 들고 싸우지 못하고 적들의 요구에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반성한 것입니다. 윤동주의 시에서 반복되는 부끄러움은 비겁한 도망자의 변명이 아니라 불의한 시대에 순수하게 동화되지 못하는 도덕적 인간의 영혼의 비명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계에서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윤동주는 도쿄의 리쿄대학을 거쳐 교토의 도시샤대학으로 편입했습니다. 그러나 유학 생활은 숨막히는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경찰은 조선인 유학 청년들을 고등계 형사를 붙여 밀착 감시하고 있었지요. 특히 동주와 함께 교토에서 유학 중이던 사촌 송몽규는 이미 일제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두 청년은 컴컴한 자취방에 모여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조선의 독립과 문화 유지에 대해 은밀하게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일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성인들의 저항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1943년 7월 14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던 윤동주는 귀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본 특고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됩니다.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 조선의 독립운동을 꾀했다는 억지 혐의였습니다. 사촌 송몽규 역시 같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의 잔혹한 취조실에서 윤동주는 자신이 쓴 한글 시들을 내놓으라는 강요를 받았고 일제는 그 시들을 독립을 선동하는 위험한 사상적 증거물로 몰아세웠습니다. 재판관 앞에 선 윤동주는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의 차디찬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 중 하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생체 실험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죄수들에게 정체불명의 주사를 매일 강제로 투여했습니다. 바닷물을 정제한 생리식염수를 대량으로 주입하여 대용 혈액을 개발하려는 잔인한 실험이었습니다. 주사를 맞은 청년들은 날마다 피가 말라가고 뼈가 녹아내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윤동주 역시 이 끔찍한 주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온몸의 수분이 빠져나가며 유령처럼 말라갔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새벽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둔 그 시린 겨울날 청년 시인 윤동주는 후쿠오카 형무소의 어두운 독방에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28해였습니다. 간수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숨을 거두기 직전 알아들을 수 없는 조선말로 크게 한마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외침은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고 온 가족과 별빛 가득한 고향 하늘을 향한 그리움이었을까요? 몇 달 후 사촌 송몽규 역시 같은 형무소에서 주사를 맞고 윤동주의 뒤를 따라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두 천재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일제의 만행이었습니다. 윤동주는 차가운 이국 땅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시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후배 정병욱은 윤동주가 남겨준 친필 시집을 자신의 고향집인 전남 광양의 마루 밑 항아리 속에 숨겨 목숨을 걸고 지켜냈습니다. 조국이 마침내 해방을 맞이하자 정병욱은 마루 밑에서 먼지 쌓인 시집을 꺼내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1948년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마침내 출간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어붙은 땅속에서 피어난 푸른 새싹 같은 그의 시를 읽으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윤동주의 시가 일으킨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맑은 영혼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가해자의 땅, 일본의 양심마저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일본 현대시의 어머니라 불리는 일본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는 어느 날 윤동주의 서시를 접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거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잔혹하게 짓밟았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이토록 맑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청년 시인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자국인들에게 윤동주를 알리기로 결심하고 직접 서시를 감동적인 일본어로 번역하여 자신의 수필집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시인을
감옥에서 죽게 한 역사적 죄인이다. 그의 시를 읽고 우리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이바라기 노리코와 뜻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지면서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대형 교과서 출판사인 지쿠마 서방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윤동주의 생애와 그의 시, 서시가 전면 수록된 것입니다. 그것도 번역본뿐만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아름다운 한글 원문이 그대로 일본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칼과 총, 그리고 잔인한 생체 실험으로 한 청년의 육체는 소멸시켰을지언정 그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시의 영혼은 끝내 죽이지 못하고 도리어 가해자들의 심장 한복판에 깃들어 그들의 양심을 준엄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문학이 가진 위대한 연대이자 총칼보다 강한 문화와 양심의 힘이 거둔 승리였습니다. 윤동주의 삶과 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묵직한 교훈을 던집니다. 우리는 흔히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총을 들고 전선으로 뛰어들거나 폭탄을 던지는 격렬한 투쟁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를 빼앗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한 줄의 시를 쓰는 것밖에 없음을 끊임없이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시에 가득한 부끄러움은 나약한 도망자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가장 투명하고 깨끗하게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내면의 저항이었습니다. 무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윤동주가 선택한 위대한 투쟁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남을 이기기 위해 혹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정작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사소한 부정과 불의에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맑은 영혼을 잃어버린 지 오래일지도 모릅니다. 윤동주가 남긴 시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에 부끄러워했는가?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밤하늘에서 어떤 별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산책의 끝에서 우리도 동주의 시선처럼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맑은 양심의 별이 빛나고 있는지 가만히 속삭여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역사인물 산책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